예, 은정 씨. 오고 계시나요? 안녕하셨습니까? 거기서 얼마 정도 걸리죠? 여기까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모진 놈 만나가지고. 상황이? 그러세요? 그러면 오셔서 전화를 주세요. 차라리 또 부류에 있는 모진 놈. 조금 늦겠네. 여기서 3시까지 했지. 아니, 그니까, 아이, 얘는 술도 안 먹는데 뭐 요새. 여기서 이 집에서 3시까지 하고. 그니까 멤버가 뭐였냔 말이야. 여기서만 3시까지. 한 놈 있어요, 한 놈. 어쨌든 하여튼 안 했다. 야, 근데 오늘 지금에 민주당하고. 저기 사람이 적게 왔지만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 옛날에 닥터 노만 베순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혁명에 나서서 세상을 바꾸느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개인의 사람의 건강만 아니라 진짜 이 사회의 건강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이 의사로서 공공건강, 공공복지 영역에 주로 이 연구를 쭉 해오시면서 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려면 사회 제 분야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 사회의 변화들을 좀 앞장서서 좀 가르치고 계시는 학자이자 국제국가 소사이어티라는 그 연구 집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입니다. 이상희 교수님이 오늘 의료 공공성 확충과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요즘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주도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쁜 시간인데 낭만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같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갖고 있는 얘기들을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소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희 교수님 모십니다. 가운데로 나오시죠. 요새 다들 좀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살기가 괜찮으세요? 요새 많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실업자들도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하고 경제 성장을 쭉 해온 지 지금 벌써 뭐 한 30년, 40년 지났는데 최근 한 30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지금 큰 고비를 두 번째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0년 전에 IMF를 한번 겪었고 이번에 또 지금 두 번째 경제가 또 어려워지는 시기인데요. 지난 11년 전에 1997년에 겨울에 IMF가 왔을 때는 98년에 제일 어려웠죠, 경제가.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참 잘못을 많이 했죠. 너무 급작스럽게 OECD에 가입하고 또 국제적 기준을 맞춘다고 세계화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금융을 너무 급작스럽게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아직 체질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개방을 하는 바람에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거는 다분히 우리 내부의 문제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문제는 그 당시에는 외화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문제,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때도 실업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실업자 100만 명 시대가 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경제 어려운 거는 뭐 우리가 특별하게 뭘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 뭐 1억짜리 시계도 받고 그 마누라가 아들하고 딸 위해서 돈도 좀 받고 뭐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렇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처럼 뭐 경제정책에 엄청난 실적을 했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금융의 거품이 꺼지는 걸로 연결되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위기가 먼저 왔고 이 경제 위기가 실물 경제의 위기로까지 연결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이게 우리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다 어려워졌죠. 그래서 특히 미국 금융 시장에 그렇게 파생 상품이죠. 파생 금융 상품을 주로 많이 매입했던 북유럽의 일부 뭐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라든지 일본 나라들은 이미 동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IMF에 이미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 뭐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수출 지향적이 그러니까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수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대외 의존적 경제인 게 지금 우리 경제가 심하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시장 만능주의 경제 시스템이 지난 30년간 우리 전 세계를 풍미해 왔는데 이제 그게 굉장한 실현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좀 포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YS가 김영삼 대통령 이래로 지금 10여 년 지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아주 견고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IMF나 미국이 요구하는 그 경제 처방을 그대로 따랐는데 그게 바로 작은 정부거든요. 시장의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고 정부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정부를 얼마만큼 작게 만들었는가 하면요. 국가기관, 은행을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민간에 매각했고요. 그래서 민영화를 했죠. 그리고 그 공기업을 굉장히 많이 민영화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철도, 한국은행, 전력 이런 것들 다 지금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민영화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은행은 뭐 대부분 다 이미 민간 수요로 다 넘어가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산업은행, 기업은행인데 이것도 지금 민영화 조치에 들어갔죠, 얼마 전에. 그래서 특히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이게 정부 영역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세금을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서 세금을 계속 낮췄습니다. 특히 그 방향이 이제 부자들의 감세.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이용하고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원조는 김대중하고 노무현입니다. 특히 부자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감세, 그 법인세를 많이 낮춰줬죠. 그럼 이런 조치들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계속 강화를 해왔죠.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에게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양반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미 우리 경제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의 그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상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IMF로부터 우리가 금융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경제정책, 그리고 워싱턴 콘센서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은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시장 만능주의를 하고 정부가 시장에서부터 좀 철수를 했어요. 철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부의 재정 규모를 줄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규제를 많이 철폐하고 완화한 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재벌, 특히 우리 재벌 중심의 산업 분야, 그 다음에 또 우리 금융 분야에서 정부가 개입하던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 규제는 굉장히 완화했고, 특히 주식 시장의 규제는 거의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정부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규제를 다 없애버려 놓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라도 정부가 뭐 이렇게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뭐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세금을 깎아줘왔고, 근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세금을 아주 더hol적으로 더 깎았죠, 지금.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교리가 이 작은 정부인데, 작은 정부의 요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그 재정의 왜소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 완화 철폐인데, 또 이게 지난 10여 년 동안 쭉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완전하게 시장 만능주의 형태를 띠게 했단 말이죠. 이걸 시장 만능주의가 필연적으로 낳게 되는, 신자유주의가 낳게 되는 결과가 양극화인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는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대기업이 더 기업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대기업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대기업의 하층 경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탈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 구조에 있어서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좀 더 심해졌거든요. 옛날에는요, 이 중소기업에 제가 대학 졸업할 그 시기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요, 특히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 안 했었어요. 중소기업 다녀도요, 대기업 월급의 한 80%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공대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했던 애들 중에 대리점 달다가 삼성인대 들어갔다가 삼성물산에 들어갔다가 대리까지 달고 연계되어 있는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스카우트돼가지고 오히려 월급도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장쯤으로 해가지고 가면 이 구매 파트에 가면 이게 또 검은 돈이 많잖아요. 이게 카드도 주고 룸사롱도 자주 다니고 저희들 사람이 무지합디다 앞으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일부러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뭘 해보려고 중소기업 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요, 중소기업 다니면 대기업의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는 거는 이거는 죽어도 가는 길이에요. 다시는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그래요. 이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이게 지금 어려움이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또 이게 우리 금융 자본주의가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면 이게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렇게 수탈하고 짜증을 만들어 놓은 거는 대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윤을 못 남기면은 대주주들이 그걸 용납을 하지 않죠. 왜냐면 이윤을 단기적으로 많이 남겨야 주식 가격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이 한 주를 행사하는 우리 민주주의와는 달리 이 주식시장에서는 일원이 일주를 행사하는 철저한 주주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은 단기 실적을 남겨야 됩니다. 단기 실적, 대기업이 가령 현대자동차가 단기 실적을 남기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현대자동차가 혼이를 개발해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이윤을 남길 때까지 15년이 걸렸는데, 그건 장기 투자가 있었던 거고 장기적으로 적자 보는 구조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 생산에서 뭘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제품화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장기 투자는 요즘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투자를 잘 못하는 거는 이제 그런 플러스 때문에 그런 것도 커요. 어찌됐건 기업이 돈을 단기적으로 남길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이게 정규직의 임금을 줄이든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주는 부분을 적게 주는 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남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자꾸 이렇게 하청 기업들에게 업무를 자꾸 떼주는 겁니다. 떼주는 거, 작은 소사장을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고용이 다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임금을 자꾸 깎아주고, 옛날에 주는 거 반만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납품을 하는 하청 기업을 쥐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납품을 하는 하청 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R&D를 해가지고 기술 혁신을 해서 훨씬 더 좋은 거를 값싸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 성과는 지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뺏어버려요, 대기업이. 어떻게 뺏는가 하면은
납품 단가를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기술 혁신의 성과를 지가 먹어버립니다. 납품 단가를 깎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도둑놈들이죠, 사실은 이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대기업의 CEO들도 단기 성과를 남겨야 CEO 자리를 지키죠.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대주주들로 구성되어지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방침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성장 모델을 가져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큰 놈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고 덩치가 커지고 작은 놈은 점점 더 왜소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고용은 어때요? 고용의 90%가 300인 이하로 고용하는 이게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10%밖에 고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90%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쪽 고용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임금 격차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정규직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의 64% 임금 수준이라고 그랬는데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지고 통산 따져보면요.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딱 50% 절반을 받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하면은 이게 영세한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영역에 있어서 양극화가 나타났고, 기본적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에서 일부 재벌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 금융자본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제대로 못 받는, 그 금융자본이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 금융자본과 실물자본 사이에 지금 양극화나 괴리 현상이 나타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 생산체제에서 양극화가 고스란히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자가 700만 명이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명인데, 그런데 이게 점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시장의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는 이 시장 만능주의 경제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풍미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자본주도의 경쟁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신성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줬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명박이 깎아준 게 아니고, 원래 원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1980년으로 거슬러 가죠. 80년에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79년에 대처 수상이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딱 그 권력을 잡자마자 국가 부문을 약하게 만들고 자본주도의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깎아줘야 그 돈이 민간 부문에 투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낙수 효과 때문에 그게 이제 아래쪽으로 뜨거운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오히려 이제 또 생산이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세금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국가 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이론이었죠. 이거 우리가 레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야말로 웃긴 법칙이었죠.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맞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면서 철저히 우리는 자본 주도의 시장의 원리가 옳다라고 믿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도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경쟁은 당연한 거고, 교육이든 모든 분야에서도 다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는 반드시 자본 주도의 경쟁이라야 제대로 된 경쟁이 되는 거고, 거기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게 옳다고 믿었던 거는 실제적으로 미국이 경제 성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요, 레이건 이래로 경제가 쭉 성장해왔거든요. 연평균 성장률이 3%였습니다. 유럽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5%였는데 미국이 훨씬 더 2배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국 경제가 다 주고 가던 경제가 대처가 그렇게 조지고 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신자유주의의 말이구나, 이게 대단한 거다라고 우리가 믿어 숨지 않았죠. 근데 그걸 이제 까보니까 요즘 뭐였는가가 지금 나옵니다. 요즘 이제 다 그 속속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게 대부분 다 그게 90년대 이후에 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해 왔던 거, 영국 경제도 금융이 주도하는 겁니다. 영국의 런던은요, 대표적인 금융도시입니다. 월스트리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년 동안 주로 이게 90년대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 15년 동안이 주로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경제가 푹 꺼졌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유럽 경제는
아주 미국에 못지않게 한 2.5%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아주 아름다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장을 했대 양극화가 없는 성장을 했거든요. 북유럽 모델은. 그래서 북유럽 모델이 가장 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시장 만능주의자들, 하이에크주의자들은 일부 뭐 문제를 제기합니다만은 그 대부분 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등의 저 유럽 대륙 중심부의 경제가 성장률이 뭐 1.5% 이하로 그쳤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과 미국 경제가 연 3%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3% 성장해온 이유를 까보니까 지금 뭐로 드러났습니까? 이 금융거품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인 압도적으로 다수인데 백인 노동자들이 흑인에게 투표를 해서 그래요. 그 백인 노동자들은 원래 흑인에게 투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양극화가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20년, 70년대 초반까지가 미국은 원래 이게 대압착의 시대, 그러니까 중산층의 시대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유리일이 지속돼가지고 트루만 대통령 이후에까지 존슨 대통령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최고 소득 세율이 미국도 7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자기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니까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각종 그 노동개혁 입법을 하고 사회의 보장법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하층민들이 전부 다 중간층으로 올라서고 또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좀 내려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산층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미국 국민의 70%가 중산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대였는데 이제 백인 아들이 보니까 자기는 완전 거지가 되거든. 양극화 시대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게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거품으로 주택 거품으로 먹고 살았는데 거품이 꺼져버리니까 지금 다기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백인들이.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그야말로 위기의 하나의 이게 증거죠. 그래서 하층민이 된 양극화된 백인들이 흑인에게 투표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과거 30년 동안 작은 정부를 만들어놨던 거는 큰 정부로 돌아환원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이 강력하게 지금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를 한다는 건 될 겁니까? 세금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일단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줬거든요. 부자들에게 최고 소득 세율이 지금 35%인데 이걸 깎아주는 걸 이제 5% 깎아주도록 한 걸 도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의료보험 없는 애들 지금 의료보험부터 먼저. 왜냐면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5천만 명인데 전체 미국인의 17%예요. 근데 그 의료보험 다 해주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 세금 올리는 거는 아주 세발의 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의료비가 비싸니까. 우리보다 의료비가 7배가 더 비싸요. 그러면 맹장염 수술을 한번 하고 2박 3일 만에 퇴원하면 진료료 2천만 원 나옵니다. 의료비 우리보다 7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가 고작 한다라고 하는 게, 애들만 일단 살립시다. 이래가지고, 5천만 명 중에, 애들만 지금 의료보험 혜택 우선적으로 좀 주는 걸 조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학교 다 허물어져 가는 거지. 학교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데 돈을 좀 투자하기로 하는, 지금 그 정도죠. 그리고 지금, 적자 재정을 편성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부가 지금 경제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금융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거품이 있는 걸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지금 폴 크루그만 같은 진보파가 볼 때는 너무 미진한 거예요. 그 과거 방식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지금 진보파로부터 지금 그 공격을 또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흑인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으로부터는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자기를 지지했던 진보파로부터도 지금 왜 기대에 이렇게 못 미치냐라고 또 공격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저는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워낙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레이건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하나의 위기징후, 크나큰 위기징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대처 이래로 또 30년 동안
영국이 아주 재밌는 나라잖아요. 대처가 17년을 해먹었죠. 그 다음에 메이저라고, 메이어죠, 메이어. 메이어가 총리를 했죠. 메이어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토니 블레어가 지금 한 10년 해먹었잖아요. 근데 토니 블레어가 이놈이 아주 웃긴 놈이에요. 이놈이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당이 미친 짓 하는 거하고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하면은, 뉴 민주당 그러더만요, 우리나라에도. 걔네도 뉴 노동당이라고 그랬어요. 뉴 레이버. 그렇죠? 과거에 이제 정통 노동당과 노선이 다른 신노동당 노선을 내걸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노동당이지만은, 대처가 했던, 그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그 노동당의 조건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영화하고 하는 걸 계속 이어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집권하기 직전에 영국의 최고 소득 세율이 80%였습니다. 끔찍하죠? 왜냐면 영국이 원래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그죠?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이거 하려고 엄청나게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상위 5% 부자들 있죠.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는 최고 소득 세율은 80%를 매기던 영국이 지금 몇 %인지 아세요? 40%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요, 대처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대처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계속 줄여온 겁니다. 40%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살판 났죠, 이제. 왜냐면 세금을 엄청 적게 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복지를 줄여요. 그러니까 영국의 공립학교가 망해 들어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점점 흥하게 되고, 노동자 애들은 이제 형편없는 교육을 받고, 교육에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영국이 밑에서부터 조금씩 지금 병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영국 총리가 고던 브라운이잖아요. 고던 브라운이 누군가면요, 토니 블레어 밑에서 토니 블레어가 할 때 재무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한 번도 안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자기 뉴 레이버 신노동당 정부가 걸어왔던 지난 10년의 길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영국 경제학이 완전 박살났거든요. 영국 금융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 만능주의, 자유방음주의 시장 경제는 이제 영국 정부가 갈 길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감했죠. 이 자식이 세금 올리겠구나. 그랬을 때 세금 40%라고 그랬죠. 제 최고 소득세율이. 요게 얻어맞는 구간이요. 소득세가 소득이 3억 이상의 사람인데, 요게 전체 영국민의 3%입니다. 5%입니다. 이 5% 영국민들에게 매기던 40%의 소득세율을 한 5%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그 영국 정부가 이번에 10%를 포인트를 올려버렸습니다. 40%포인트가 50%포인트로 최고 소득 세율이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부자들이 난리 났죠. 근데 이제 노동계는 우리로 치면 이제 민주노총이죠. 영국 노동조합 총연맹에서는 환영하는 성명을 냈었죠. 그래서 영국 총리가 그랬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 그리고 의료, 그리고 실업 대책,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이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신났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신자유주의 종주국 두 나라가 지금 결과적으로 지난 30년 동안에 굉장한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을 주도했던 게 다 금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거품이 꺼지고 보니까 이 거품을 가지고 경제가 성장했더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렬하게 영국 경제가 반성하는 게 왜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했나라고 합니다. 영국은 이제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다 금융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조업을 다시 이제 일으키자라고 하는데 누적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옛날 원래 제조업은 영국이 원래 산업혁명의 원래 근거지 아닙니까? 옛날에 좋던 제조업 다 버리고 금융으로 돌았었는데 이제 금융의 거품이 드러나니까 다시 이게 제조업으로 가서 지금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잘 되겠어요?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영국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을, 노하우를 익히려면 아마 한 1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은 더 고생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지금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신자유주의자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명박은요,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시장주의를 하는 이명박이가, 밉잖아요. 미우니까, 요새 따뜻한 보수주의를 내거는 박근혜가 요새 인기가 막 떠요. 박근혜가 요즘 스탠포드 대학 가가지고 아주 좋은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따뜻한 보수주의자라고. 그러니까요, 박근혜의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원래는 그 박근혜가 뭐 줄푸세 이런 거 했잖아요. 줄푸세 뭐 세금 줄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는데 이명박이가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를 딱 해놓으니까 지금 이명박이 정권이 인기가 떨어지니까요. 박근혜가 이제 뜨끔한 겁니다. 아, 나는 아버지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박근혜가 완전히 지금 아버지 모드로 돌아섰어요. 따뜻한 보수주의자, 가부장주의자로 지금 돌아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기를 차곡차곡 지금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의 노선하고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신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뭐 보수를 넘고 진보를 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그게 별로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쨌거나 이명박 씨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길로 안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안을 지금 잘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진보도 넘고 보수도 넘고 사실 이런 길은 전 세계적으로 없었었어요. 그럼 그건 없는 길이고 그래도 국민들에게 뭐 길을 내놓으려면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길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내놓자라고 하는 길은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지금 당면에 있는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되고 경제 위기에 대한 하나의 처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정희 시대 때 국가 자본주의적 방식의 이 성장주의 패러다임은 이미 이제 시효를 다 했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맞이해가지고 YS가 해체하기 시작해가지고 IMF로 다 해체돼 버렸고 IMF 이후에는 미국식의 영미식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식됐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지나오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림과 함께 우리가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라당의 지금 이명박 씨의 주주는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 신자유주의가 덜 돼서 그런 거니까 신자유주의를 좀 더 하자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 나성림 교수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가 있는 그 양반 이름 뭐였죠? 박뭐식인데? 곽성준이도 그렇고 곽성준이 다음에 국정기획수석 하는 박형준이 말고 지금 나중에 청와대 국정수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그러고요. 청와대, 한나라당에 있는 아주 이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제 주장하는 게 신자유주의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식의 완전한 신자유주의를 이룬 바가 없고, 얼뜨기 신자유주의밖에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해야 된다.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더 키워야 된다. 금융허브 정책은 포기하면 안 된다. 원래 금융허브는 누가 주인인가 하면 노무현이가 주인입니다. 금융허브 하겠다 그러면 원래 노무현 슬로건이에요. 그거를 이용각이 다 이어받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융허브로 허브를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검사를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분리되어 있던 걸 분리를 완화해가지고 검사를 사실상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벌 구조 지주회사를 만들도록 이번에 좀 공무원입니다. 서울 한나라당 서울시 시장 위원장 하는 그 친구가 이번에 법안을 냈던 게 바로 그 법안이거든요. 공성진이죠. 얼마 전에 그 해프닝 벌어졌잖아요. 그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 던지고 했던 그 사건. 그게 이제 금융지주회사법인데요. 이제 그게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어쨌건 이 정부는 철저하게 지금 더 많은 신자유주의로 지금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정부를 일단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정부를 키워야 되겠는데 일단은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정한 경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을 다시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더 이상 수탈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타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부가 경제에 제도적으로 일정하게 개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건 다시 이제 재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규제가 다 없애버렸던 걸 필요 규제는 신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공정해지니까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 공정한 경제 메커니즘이죠. 또 공정한 경제 핵심은 뭔가 하면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이 더 많이 낸 이 정부 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제에도 이 돈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산업 정책이 조금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그 큰 정부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켜요.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회 서비스, 그래서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라든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실업자가 생겼을 때 실업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평생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해야만이 양극화 성장 체제가 극복이 돼요. 지금은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미국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미국은 양극화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상위 1%의 그 국민들이 전체 국민소득의 20 내지 25%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위 10%가요, 전체 국민소득의 50%를 가져갑니다. 그럼 90%하고 50% 갖고 나눠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서민 경제가 이게 총수요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을 찍어놔봐야 물건이 안 팔린다니까. 기업이 생산을 줄이니까 고용을 줄이잖아요. 고용이 줄어드니까 다시 또 구매력이 줄어들어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제일 선순환에서 성장하려면 중산층의 규모가 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산층의 규모가 자꾸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중산층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중산층 굉장히 넓게 잡았습니다. 중산층을 굉장히 넓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중산층이 58%였는데 3년이 지난 작년 2008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49.9%로 그러니까 한 8%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중산층이 3년 만에 이렇게 8%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이 사람들 대부분 다 하층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7%의 중산층이 했을 때 이 중산층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메디안이라고 하는 게 중앙값이잖아요.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1등을 하고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100등이죠. 100명을 쭉 열을 세워놔요. 그러면 딱 중간에 있는 놈이 51등 아닙니까? 51등인 사람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거의 만 2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죠? 또 2천만 원 소득의 150%에서 50%까지가 중산층입니다. 그럼 2천만 원에 50%면 얼마죠? 1천만 원이죠? 요거 150%면 3천만 원이죠? 그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버는 사람까지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은 굉장히 넓게 잡았죠? 우리 원래 이렇게 넓게 잡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중산층이 50%, 메디안이 50%가 안 되면 이걸 뭐라고 개념 정의라고 하면 상대 빈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 빈곤을 빼고 난 다음에는 다 중산층이니까 중산층이 못 들어오면 이게 빈곤층입니다. 그죠? 상대 빈곤층.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 이 넓게 잡았는데도 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양극화 성장 체제가 점점 이게 공고해져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양극화가 좀 더 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마칠 때쯤 돼가지고, 5년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뭐 잘못했냐, 다 잘했지 않았냐, 뭐 지표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뭐 주가도 올랐고 다 올랐고 뭐 집값도 잡았고 하면서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거다. 그 노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건데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노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복지 예산을 좀 늘려왔거든요.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복지국가들을 보면요.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볼까요? 그럼 자, 여러분 좀 알아맞혀보세요. 시장 소득의 격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소득을 버는데 아주 많이 버는 사람하고 적게 버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 소득 진위 계수라는 한 게 있어요. 이 진위 계수, 우리가 시장 소득 진위 계수가 한 34% 됩니다. 0.34. 자, 스웨덴은 우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시장에서 원래 액체적으로 받는 월급이 격차가
계급 간, 국민 간의 격차가 우리가 더 클까요? 더 불평등할까? 더 불평등할까? 저학번 강연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습니다. 네? 저학번 강연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커요. 시장 소득 진입계수가 우리보다 더 커요. 북유럽보다. 왜냐면 거기는 버는 애들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얻어만다. 저 최고 소득 세율이 뭐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55%에서 70%까지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많이 버는데 많이 얻으면 세금을 얻어맞죠. 우리는 최고 소득 세율이 35%예요. 10억을 벌어봐야 35%니까 3억 5천만 원만 받잖아요. 걔네들 10억 벌면은 최대의 경우에는 7억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돈은 사회로 다 환수돼가지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학비 다 공짜, 보육비 공짜, 의료비 공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월급을 적게 받아가더라도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애를 내가 학비 내야 될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아파요? 병원비 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전부 다 가처분 소득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여름, 겨울 되면 여행 가죠. 여름에는 지중해 놀러 가고, 겨울에는 저 동남아시아에 태국에 놀러 가고, 이렇게 놀러 다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건요. 이렇게 해서, 그 국가가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보정되어가지고 34% 되는 이게 불평등 정도가 이게 한 24%로 쑥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정률이 한 30% 정도의 보정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3%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30%의 보정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덩치가 크고 역할을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서민 경제로 돈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부자가 돈 많이 벌으라 그래요. 돈 벌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서민들에게 나눠주면은 서민 경제가 활성화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서민 경제로 안 흘러가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는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요, 은행이 다 국가은행이었잖아요. 박정희가 이렇게 시켜요. 정중히 불러다가 네가 자동차를 만들으라고 시키잖아요. 안 만들어요. 그러면 너 조진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니까. 너 죽인다 그러면 알았어, 너 만들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요. 그리고 폰이 만든다는 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도 저 대통령이 불러다가 너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10년이든 15년이든 그게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가 은행 시켜가지고 돈을 막 씁니다. 그게 관치금융이죠. 그리고 관치금융을 해서 지원해주면서 뭘 시키는가 하면은 네 밑에 달린 이게 부품업체들, 이 중소기업들을 네가 형님이, 큰 형님이 아우들 돌보듯이 돌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수탈 잘 안 하고 먹고 살려면 돈을 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소기업 다녀도 꽤 그래도 먹고 살만 했던 겁니다. 그래 이제는 이 구조가 다 끊겨버렸어요. 이 구조를 끄는 걸 누가 끄는가 하면은 정부가 끊고 싶어서 끄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과거 구시대 이게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끊긴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 만능주의를 선호했던 게 이미 덩치가 커진 재벌들이거든요. 재벌들이 1980년대, 86년, 87년, 88년 이때 3조 호황을 맞아가지고 엄청 재벌들이 덩치가 커졌거든요.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딱 접어드니까 이제 정부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래, 재벌들이.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오히려 김영삼이를 압박해가지고 오히려 국제화 문 열으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덩치가 컸으니까 세계시장으로 나가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지금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재벌이 아무리,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놓더라도 이 돈이 중소기업으로 파이프라인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지금 다 막혀버렸고, 그리고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소득이, 그래서 많이 버는 소득이 밑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조세 재정 정책에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목이 아무리 따뜻하다 하더라도 이 뚜껑물에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정책에서 적절하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적절하게 개입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번 돈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경제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자꾸 몇 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번 사람, 특히 대기업 근로자들, 대기업에 있는 CEO들이 많이 벌잖아요. 또 주식 투자해서 많이 번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국민 전체를 위해서 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서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게 북유럽식 경제 모델입니다. 우리 이거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정세 운동을 해야 돼요. 세금 더 내기 우리는 정치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의외로 우리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이런 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우리 정치의 수준이 사실 이게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이 분리된 게 아닌 이게 통합된 걸로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육비를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특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후불제를 제대로 한단 말이죠. 안전하게 등록금 후불제를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시스템을 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재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인적 자본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낭비된 복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복지이면서도 동시에 이거는 경제 정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료라든지 교육, 보육, 그리고 노인들 돌봐주는 이런 영역, 이런 모든 온 국민이 필요한 사회 서비스 영역에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는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우리 기술적 혁신이 자꾸 일어나게 되다 보면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나 기기가 대신해 버렸기 때문에 고용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는 건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회 서비스 영역에다 고용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숫자가요, 유럽 선진국들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간호사들 고용이 유럽에서 지금 3명을 고용하는데 우리는 1명만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 일자리는 꽤 좋은 일자리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연봉 다 4천만 원씩 받아요. 돈 많이 받고 아주 좋은 일자리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이런 데는 지금 소홀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건강보험 재정을 키워야 그 일자리도 만들 텐데 건강보험 재정을 안 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건강보험이 안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제 민간보험 들어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본시장에서 지금 돈을 끌어다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식회사 병원도 만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런 이제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식회사 병원이나 그 보험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많이 벌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의료 비용에 있어서 심각하게 양극화를 겪게 되는 그런 큰 문제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이 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육비를 적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 교육비가 지금 그 GDP에, 우리 GDP가 한 950조인데요. 연간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벌어놓은 돈이 그 GDP에 국민 교육비가 지금 한 7.3% 되거든요. 이거는요, 스웨덴의 7%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7%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돈도 많이 쓴다니까요. 그리고 OECD 30개 국의 평균이 5.8%예요. OECD 국가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써요. 교육비로. 근데 걔네들은 5.8%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요, 5% 정도가 그 대부분이 공교육비예요. 근데 우리는 공교육비가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교육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좀 낭비적인 시스템이죠. 이런 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재정을 더 많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교육을 기폭적으로 확충하는 데 돈을 쓰면 훨씬 더 국민들은 교육비를 적게 쓰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교육을 통해서 양극화를 된 교육을, 그러니까 비정규직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비정규직이 되고 말이지, 아버지 의사 밑에 아들 의사가 나고, 뭐 아버지 판사 밑에 아들 판사가 나고, 이런 사회적 지위를 되물림하는 형편없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이런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큰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정부를 만드는 거, 그럼 큰 정부 만들려고 그러면요, 이게 혁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돼요. 근데 뭐 혁명해가지고 권력 잡기가 요즘 쉽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된 민생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 의료가요,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주도에 놀러 많이 오시잖아요. 제주도 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주도 한 번도 안 와보시고. 제주도 한 번도 못 왔어요? 놀러 오세요. 응? 제주도 오신 분들은 제주도 놀러 가셔가지고 어디서 주무셨어요? 선생님 제주도에서 어디 가면 최근에 어디 가서 주무셨는데? 그랬는데 청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잠은 주무셨을까요? 전에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잤어요. 아, 그리고 전에서 안 주무신 분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중문이나 서비. 주문 서귀포 어디? 깃바닥에서 자요? 펜션. 좀 펜션이 많으니까 자죠? 그러죠? 근데 저 중문 호텔에 신라 호텔에 있는 거 가지고 주무셨나요? 저는 비싸서 못 자겠더라고 비싸요. 회사에서 대주니까 사는 거. 회사에서 대주가 주무셔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갈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하루 종일 자는데 한 40만 원씩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펜션에서 자면 한 6만 원이면 자는데. 네, 그래서 펜션에서 6만 원짜리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고 허자가 붙은 그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중문동 싹 놀러 가면은 거기서 자고 나오잖아요. 젊은 남자들이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선글라스 딱 끼고 그 신라 호텔에서 팔짱 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좀 부럽나요? 쥐바가 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이해가 됩니다. 뭐 아이고 뭐 돈 있는 사람 뭐 지는 지어가지고 자고 나는 뭐 혼자서 자고 뭐 그런 거지. 그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이게 격차요. 격차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요. 그 격차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저 이해해요. 왜냐하면 뭐 돈 많이 벌었는데 뭐 조금 더 폼 나는 방에서 자겠다 그러는데 잠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부모님이 중증 암에 걸렸는데 한 분은 삼성의료원에 바로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수술받고 아주 건강해져 나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제주도나 어디 강원도 주변에서 어디 그 국립병원에서 겨우 그냥 치료받고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격차는 용납할 수 있나요? 그 격차는 아마 용납 못하죠. 그 차이를 만약 용납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어떻게 그걸 용납해요? 그런데 유럽 사회에서는 꿈도 못 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그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지금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공차하고 있잖아요. 공차 찾는다고 그래요, 요새. 1등 했다며 그 팀이. 네. 그 맨체스터 지방이 원래 노동자들이 센 지방입니다. 그 산업혁명의 근거지여가지고 그 맨체스터 지방에 그런데 그런데 그 허름한 풍토가 있어요. 가보면. 근데 거기에 아픈 사람이 영국의 런던으로 아무리 중병을 해도 런던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맨체스터 지역이나 영국이나 의료 서비스, 대학병원의 서비스 질은 동등합니다. 그걸 정부가 보증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이 전국의 의료 권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눠놨는데 7개 광역 권역의 의료 서비스 질은 완전히 평등합니다. 그 차이를 항상 찾아가지고 그걸 보증해줘야 정부가. 그게 정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어떻게 하는지 어떤지 아세요? 제주도 도민들 암 걸리면 암 걸린 사람 10명 중에서 8명이 그 한라봉 판 거 다 돈 다 털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의자 눕혀가지고 가끔 저는요 매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꼴을 자주 봐요. 가슴 제가 억장이 무너지죠. 그 꼴을 보면은 그 비행기 좌석 하나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걸 4개 5개 한꺼번에 눕혀야 환자가 누구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요. 보호자가 데리고 오네요. 보호자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느라고 농사도 못 짓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주대학교에서 병원을 새로 하나 지었다 아닙니까? 멋지게 지었거든요. 제주도 오시면 우리 병원도 구경하세요. 학교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학교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 병원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은 병원이에요. 얼마큼 잘 지었는가 하면 친환경적으로 지었어요. 유로피안 스타일로 지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위로 쫙 올라가지고 고층 빌딩이잖아요. 요거는 4층 높이입니다. 4층 높이인데 그 중앙홀에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하늘이 보이죠? 자연치광입니다.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600병상 규모다 보니까 옆으로 팍 퍼져 있겠죠? 이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는 기계도요, 제일 좋은 기계로 최신식으로 다 새로 사놔놨어요. 우리 병원 최고잖아요. 정말 최고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쉬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그 중증 암 환자들이 그 병원을 지금 안 와요. 왜 최고로 만들어놨는데 왜 안 올까요?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요. 서울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빅4라는 데가 빅4. 삼성, 아산, 서브란스, 그 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이 네 병원이 빅4라고 우리 도민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연주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극이죠. 제주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엄청나게 중점이라서 도저히 해결 못하는 케이스가 100에 한 케이스 있으면 그건 지금 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그냥 다 가버리고, 진단 나자마자 바로 가버립니다. 이 현상이요, 지금 충청도를 다 잠식했어요. 충청도 이미 대학병원에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세영 교수가 위암에 걸렸었거든요. 그 충남대 교수잖아요. 그 이제 위암 발견해 준 게 충남대학교 병원입니다. 학교 교수라고 무료 금지해가지고 그 위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가 왔길래 막 그걸 수술하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보니까 한결같이 서울에 비포로 가야 된다고 충남대학교 교수가 자기 대학교 병원을 버리고, 위암은 굉장히 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쉬운 수술이거든요. 그런데도 꼬리 암 환자라고 버리고 저 비포로 갔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치료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양극화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서울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지방과 서울 사이의 의료 기술의 격차는 너무 커요. 그 서울 안에서도요, 아까 제가 말했던 비포병원하고 경희대, 한양대, 이대, 목동병원 이런 병원들하고는 이미 차원이 달라져 있습니다. 중앙에 우뚝 솟은 이 왕국이라면 여기는 초월한 망해가는 영주들입니다. 지역병원들이죠. 이렇게 또 주변화 마지널라이제이션이 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도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요, 선진국 중에서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주도에서 한라봉 판 돈 받고 서울 올 수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더 덕택이에요.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금 큰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왜? 이 정부가 지금 민간의료보험을 자꾸 키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동결해버렸거든요. 걔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요.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는 그렇죠.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물건의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물건의 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의료 서비스와 같은 거는 이게 개념적으로 이 공급자가 이 소비를 주도하고, 의사가 찍으라고 하면 찍어야죠. 의사가 배를 열자면 열어야지. 환자가 무슨 배짱으로 네 의료 기술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흥정해요? 가격 흥정하면 의사가 달라는 데도 줘야 되고, 의사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담합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유럽의 일찌감치 의료를 통제했던 유럽은 지금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미국보다도 높으면서도 국민들이 훨씬 더 건강하죠. 그러면서도 의료비는 GDP의 8%에서 11% 사이를 쓰는데, 근데 미국은 지금 16%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의료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나 되고, 진짜 이거의 17%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14%는 거의 막 형편없는 의료를 이용하죠. 시립병원은 그 거의 뭐 개부신 같은 겁니다. 그 반면에 A급 의료보험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 좋은 직장 가진 거, 제대로 못했어요. 크라이슬러의 그 노동자들은, 그 사람들은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 가서 완전히 특실해서 입원합니다. 이렇게 같은 노동자라도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모델을 조금 미국식 모델을 맞춰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가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왜 그러는가 하면은 삼성생명 때문에 그래요. 삼성생명과 이 보험회사들이 주도하는 이 의료시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려니까 삼성생명하고 짝을 지을 수 있는 주식회사 병원, 영리병원이 필요합니다. 영리병원을 지어놓으면은, 영리병원은 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온갖 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하고 연계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새로운 보험 시스템, 이게 민간의료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짝을 지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사회나 노동계를 열심히 지금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안에 아마 대판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윤정현이는 지금 올해 안에 이걸 다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의료민영화 시스템을 완전 도입하려고. 지금도 이미 의료 채권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에 경영회사를 내부에다가 설립하겠다. 별짓을 지금 다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해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기 10월 달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화령점정이죠. 마지막으로 그 주식회사 병원을 설립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쫙 지금 발표해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사항전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국민들에게 안 됩니다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그럼 누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누구 대안은 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안은 이 공적 재정, 특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키워서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럽식 방식이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중앙정부가 국민들이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큰 정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의료에다가 필요한 투자를 충분하게 함으로써 고용도 굉장히 많이 늘린단 말이죠. 미국의 자본적 방식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유럽적 방식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고용의 질도 좋고 안정적이면서도 양도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희도 안 가잖아요. 우리가 가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민주주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가 뭔가면 백성이 원하면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백성이 원하면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술이나 먹고 눈편짓 하든지, 하나는 꼴방에 처박혀가지고 혁명을 꿈꾸는 거죠. 좀 그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백성이 원하면 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신념을 갖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야, 최소한 부분들 의료라든지 교육은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양극화가 뭐 극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급자가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요. 근데 뭐 다른 일반 경제 같은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뭐 시장 경제 도입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처벌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뭐 나쁜 짓을 해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뭐 돈 몇 푼 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강화가 돼야 그런 규제가 나와야죠. 공정한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공정한 경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했어요. 누가면은 법을 정해놨으면 법을 잘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좀 이게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 경제 자체가 이게 성장의 밑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종목의 지주제 같은 거 있죠. 사회적 지분을 최소한 종업원이 회사 경영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더 많이 열어나가는, 정말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생산 메커니즘이 조금씩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적으로 그게 합의가 되면은 그로부터 하나의 규제로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제라고 하는 거는 뭐 나쁜 거, 골치 아픈 거, 우리가 공장 하나 짓는데 무슨 20곳에 가서 허가 받아야 되는 이런 규제, 이거는요, 규제를 저는 오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규제를 정말 이게 나쁜 거, 악마로 만드는 겁니다, 규제를. 이게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했던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왜냐하면 진보적 민주인사를 전부 다 빨갱이로 만들어가지고 몰아친 것처럼 규제는 전부 다 나쁜 거. 진보주의자들은 머리에 푼단 빨갱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이라든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완전 개방을 하잖아요. 개방 경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그 자본가들, 주주들에게만 모든 권한을 맡겨 놓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이익도 반영되도록 하고 노동자들의 이익도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다자모형의 의사결정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정치적으로 동의되면 법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신성불가침이다, 정권을 왜 침해하냐, 자꾸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자본주의의 고정적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걸 조금씩 벗어나가야 돼요. 우리 종업 지주제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벤처기업인데 그게 완전히 거지 만드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직원들 거지 만들더라고요. 왜 그렇죠? 주가가 일단 계속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유지하기 위해서 물 사기도 주식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거지 되더라고요. 많은 돈도 없어지고, 실제로 우리 사주에서 이 계약 한 25% 정도 가져가지고는 경영자가 40%씩 갖고 있으니까 대안 제시할 것도 없어요. 또 직원 입장에서는 자르면 또 나가야 되니까.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런 시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어쨌든 주주자본주의 형태를 조금씩 좀 이게 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근데 그게 저는 경제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경제의 정치를 일부 도입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은 뭐 이런 1표 방식이니까요. 여기에서는 뭐 무조건 자본 큰 놈이 무조건 결정과 다 갖게 돼 있고 이기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정글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의 의사결정 구조에 사람이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주의고 정치죠. 정치가 부분적으로 끼어들 수 있어요. 여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해관계자 모형이라든지 저는 뭐 지역사회 참여 모형 등등의 어쨌든 간에 사회적 개입이 일정하게 요인되는 뭐 그런 모델을 자꾸 강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형상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 또 보완하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비정규직 한나라당에서 이제 2년을 다시 연장하겠다. 근데 결국 2년 연장해도 또 4년 되면 또 자를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1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 2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얼추 맞추는 쪽으로 간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건 둘 다 해야죠. 사실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비정규직이 많아요. 많다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체계도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우리 영동서열식의 직무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직업 자체에 대한 분석, 직무 분석이라고 그러죠. 직무 분석 자체가 워낙 안 돼 있고, 또 우리 문화적으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문화라 가지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언젠간 되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한다고 선생님이 저하고 원래 같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20년이나 경력이 됐는데, 똑같은 일 한다고 원래 똑같이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유럽에서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냥 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팔면은 가만히 박사인 사람이 팔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팔던 똑같이 햄버거 파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월급 받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햄버거 파는 데 용납이 되죠.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길게는 그 길로 가야 돼요. 하지만 당장은 좀 너무 급속하게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800만이니까 지금 850만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꾸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는요. 이거 시장 기능이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잡아줘야 돼요.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지원 재원을 마련해야죠. 그러면 정부가 돈이 있어요. 지금도 적자인데 세금 얼마나 더 걷어야 그런 일들이. 지금은 세금을 안 걷어서 적자죠. 지금 우리 아까 제가 얘기 안 듣다가 우리 전국 규모가 얼마나 얘기 안 했죠? 네, 안 했었어요. 그 얘기 안 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네요. 제가 하도 이곳에서 하도 많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 했는지 알고 제가 까먹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딴 강연 가서 하고 여기 와서 또 안 했거든요. 우리 지금 전국 재정 규모가요. 아까 제가 GDP가 대충 한 950조 원, 1000조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대충 1000조 원이라고 쳐요. 근데 우리 중앙정부의 규모라고 하면요.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하고, 정부 재정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각종 사회보험료 내죠. 자주간 각종 법에 의해서 내는 세금과 준조세를 다 합친 거로 우리가 중앙정부 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30%예요. GDP의 30%. 네, 3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개 OECD 국가 중에 하나죠, 그죠? 그 OECD 국가들 평균은 45%입니다. 그 GDP의 45%가 정부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나라들은 국민이 번 소득의 45%를 정부가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유럽 선진국들, 그리고 벤네룩스 상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까지 포함해서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들, 영국만 빼고, 영국은 영미식 신자유주의 한다고 정부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요 나라들은 55%입니다. 정부의 규모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벌어놓으면 55%를 정부가 싹 가져갑니다. 그 55%를 가지고 정부가 이 돈을 써요. 보세요. 그 온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다 줘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비례분이 아니고 그것만 갖고도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임금의 한 30% 수준이 됩니다. 그 평균 임금의 30%.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거 갖고.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득 비례연금은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내연금에 비례해서 받는 거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겹쳐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합치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번 평균 소득의 한 70%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돈이 많아요. 유럽에는 노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노인을 상대로 하는 장사가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업입니다. 이거 실버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실버 산업이 안 돼요. 노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노인들이 뭐 이제 연금을 받은 적이 있어야죠. 요즘 조금씩 받고 있어도 뭐 큰 돈이죠, 그게. 공무원이나 군인을 빼고 난 다음에는 거의 뭐 지금 뭐 국민연금은 지금 저 농어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큰 돈이에요. 뭐 한 달에 뭐 한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동안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55%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더라도 또 그거 해야죠. 그걸 무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의료비를 국가가 다 대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교육비.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대학원까지 다 공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나라들도 원래는 다 공짜에서 써요. 대학원.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학 등록금을 조금씩 받아요. 아주 거의 뭐 형식적으로 받는 수준이고요. 그게 사실상 거의 다 공짜입니다. 그거 막대한 돈을 애들 보육하는 거. 애들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유럽 나라 중에 아동수당 없는 나라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수당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동수당이 뭔가면요. 애는 태어났으면요. 엄마하고 무관하게 얘가 이미 사회적 존재입니다. 태어나면. 그럼 태어나자마자 그 통장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애 이름 앞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매달 주는 거예요. 왜? 우유값이에요, 우유값. 니는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라도 니는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 아동수당이 나오죠. 그리고 애가 보육하고 그다음에 학교 등록하는 거 다 공짜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돈을 다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30%밖에 안 되니까요. 이 돈 써야 돈이 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걸 좀 더 키우자라는 거예요. 얼만큼 OECD 평균만큼만 가잖아요. 그러면 15%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른 신뢰에 늘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도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의료비는 자꾸 폭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의료보험 이런 거 늘어나겠지만 그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애들 보육비라든지 교육, 의료, 노인들 돌봐주는 거. 노인을요, 우리 사회가 안 돌봐주니까 형제들이요, 서로 노인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서로 안 모시려고 안 그래요? 솔직히 불효자네.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가서 정교조 간부 선생님들 한 50명 모아놓고 한 3시간 반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좀 솔직하게 물어보니까 참 힘들대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은 주로 이게 남자 선생님들은 그냥 부인께서 그냥 집에서 애 키우는 분들이 많고, 여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부부 선생님이 많아요. 그래 부부가 벌어봐야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한 달에 한 500만, 6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 집 산다고 저축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양하는 게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저 엄마 아버지 저 생활하라고 저 한 달에 저 100만 원 넘게 보낸다고. 뭐 특별히 있으면 돈도 주고 100만 원 저 실수령이 한 달에 400만 원인데요. 제가 연봉 6,500이거든요. 400만 원 그런 것 중에 제가 100만 원을 딱 떼가지고 딱 보낸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자기도 꿀도 못 꿀을 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저는 100만 원 모자라도 좀 더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집이 없어요. 저는 뭐 이런 걸, 그런 거 집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교수 아파트에 그냥 살고, 뭐 사는 거 아무 데나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지금 회비도 많이 내거든요. 여기 지금 아마 회비 내는 거 한 70만 낼 거예요. 나달이.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안 드시나 봐요. 우리 딸을 거의 포기했죠, 제가. 그게 중요하죠. 맞벌이 하시고. 그래서, 아니, 저는 뭐 따로 소득이 없어요. 저 혼자 사니까. 저는 저 혼자 살고 딸 하나 있고. 제가 딸을 포기한 게 크네요.
그게 한 200씩 되죠. 그게 많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건 포기해요, 금방.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만요. 그 선생님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부모님 포기하겠습니까? 항상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자꾸 아들 쪽으로, 자식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왜냐면 이제 돈이 조금 뭐 하나 있잖아요. 돈이 20만 원 있으면 부모님께 뭘 또 공양하는 데 드니까 애들을 위해서 투자할까? 애들 쪽으로 자꾸 이게 가더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말씀이. 부모님들은 이제 버림받는 체제니까 사실 이게 현대판 고리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이제 돈이 없고 자식들이 사는 형편이 정말 빡빡하게 살면은 이 딱 버림받는 거거든요. 현대판 고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국가가 부모들을 대신 공양해 줘야 됩니다. 이거 유럽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만 해주면은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갖고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제 시스템으로 한번 가는데 주력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돈이 얼마나 됐으면 되느냐? 우리가 OECD 평균까지만 가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가지고 지금 연금 액수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자꾸 조금씩 증액되고 있잖아. 늘어나고 하면은 뭐 자연적으로 한 5% 정도는 아마 늘어날 겁니다. 30%, 35% 되는 건 금방 할 텐데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10% 정도를 키우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 부자들에게 최고 소득 세율을 35% 매기고 있거든요. 영국처럼 50% 가자고요. 유럽 나라는 70% 가는데 영국은 50% 가는데 우리 왜 못 가요? 우리 상위 5%요. 상위 5% 부자들에게 35% 내던 거 50% 내자고 돈 만들자고요. 왜 민주당은 그 돈 만들자고 이야기 못합니까? 똑같은 논쟁이에요. 지가 근데 5% 쏘게 들어가요. 5%에 포함돼요. 구간별로 레인지가 다르는 거니까 레인지별로 소득이 뭐 몇천 얼마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말한 최고 소득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80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지금 우리가 소득세율이 최하가 6%거든요. 6%에서 최고 35%까지 있는데 이 6%는 이제 1,200만 원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는 8천만 원에 지금 35% 적용되는데 사실 이게 뭐 공제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사실은. 8천만 원이 이게 과세 금액이거든요. 1억 2천만 원 정도 벌면은 세금 35%밖에 안 내요. 정말 적게 내는 거예요. 저는 세전 연봉이 이제 6,500이잖아요. 그럼 저는 몇 퍼센트 세금 얻어맞는가 하면 세전으로 세후로 하고 나면 뭐 빼잖아요. 뭐 빼고 아주 공제하고 나면 저는 한 20% 얻어맞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6,500 중에서 아마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아마 과세 소득이 될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이면 아마 한 20% 정도 되는 이 사람은 제가 800만 원 내는데 세금을. 자동으로 소득세 제가 800만 원 내거든요. 조금 더 내는 건 한 24% 됩니다. 그래서 최고 소득세율을 좀 벌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한 5% 정도 우리 소득 버는 사람 있잖아요. 뭐 한 1억 넘게 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좀 세금 좀 더 내야죠. 저는 뭐 한 45% 정도, 45% 정도. 저는 돈 많이 벌어도 세금 더 내고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많이 벌자 많이 내라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그쪽 사람들한테 유인책을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유인책은 복빈대 복지죠. 그 사람 아들도 혜택 보고, 그 사람 아버지 혜택 보고. 근데 고소득세를 많이 들어오는 이거는 충분히 다 내 돈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왜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내야 되나? 그런 고소득청은 그냥 법으로 하면 됩니다. 거기서 하면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민주주의. 다수가 원하는 걸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고소득청은요, 이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 돈벌 빼가지고 번 돈이에요. 돈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놈들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걸 바꾸자라는 게 민주주의라니까. 내용이는 한국 춘다. 우리 저 선생님 국회로 보내야 된다니까. 선생님 국회로 가시면 그렇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모르죠. 가면 또 모르죠. 쉽게 하지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남은 나라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저런 분들 가면 그 사람들 소리가 되더라고요. 못하게 선생님 못하게 막아야지. 같이 가서. 같이 가. 좀 정리를 하고 하시죠.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식사하시면서. 막내들 질문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또 우리 복지를 전공하시는 분이 또 왔다고.
우리나라 복지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시절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너무 복지에 미시적으로 매달려 있어가지고 시야가 너무 좁은 게 큰 문제죠.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복지 공부를 좀 잘 시켜야 되는데 그 교수들이 형편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복지 사회복지학과가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완전 형편은 이상한 애들이 길거리 양아치 해야 되는 애들이 교수라고 있는 거야. 아 정말 그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양아치, 시장 경제. 그 양아치. 저한테도 똑같은 거. 양아치들이 하니까. 아 정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정말 심각해요. 제가 봐도 심각해요. 대다수가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요즘은 좀 이제 많이 안정이 돼가지고 요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 하면 이제 명격도 갔다 와야 된다라니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가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막 갑작스럽게 우후죽순으로 막 학교가 생기는데 교수는 있어야 되고 훈련된 교수 요원은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다 교수 시켜주고. 식사를 지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8시 반이다. 마치시고 일부러. 저기 더 얘기할 것을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기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